네, 우리가 국가배상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재 365페이지 보시죠. 13번 문제인데 이제 국가배상법 2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간혹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요.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 말투예요. 어투가 좀 이상하죠. 집행함에 당하여. 이제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썼다. 집행하면서 뭡니까?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가했다. 그래서 이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 비로소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아쉽게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로부터.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13번 문제 하나씩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국가나 지자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 직무의 범위가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전부 다 포함되긴 하지만 이 중에 특히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사경제작용. 사경제작용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고작용이에요. 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것들이죠. 국고, 영리, 조달행정. 이건 마치 개인과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저 과정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그거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이제 민법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질문. 헌법재판관은 이제 9명 있죠? 헌법재판소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공권력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다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죠? 그 청구기간이 있어요. 참고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청구기간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침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제대로 청구를 했어. 근데 헌법재판관이 그 청구 기간을 넘겼다라고 오인을 했다는 겁니다. 오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때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그 헌법소원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상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상으로 이러한 불복 절차가 없다 이거죠.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지.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바로 저 맨 위에 있는 공무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틀림없죠. 자, 3번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죠. 이 과실은 당연히 중과실, 경과실이 다 포함됩니다. 4번 피해자가 받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벌 수도 있었는데 못 번 손해. 그러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손해,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특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플러스 비재산적 손해 이게 다 포함되고 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특히 뭐라고요? 위자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위자료도 엄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이제 15번 문제로 갑니다. 15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느냐. 네.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소송을 제기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법원에다 하는 거죠. 근데요,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으로서 배상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구 배상심의회가 있고 중앙 배상심의회가 있고
요건 어쨌거나 행정기관이에요. 그런데 배상심의회는 여러분 이제 행정심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와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건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이 행정심판마저도 최근에는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죠. 임의적인 절차. 그래서 이거는 꼭 거치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직접 가도 됩니다. 예전에는 행정심판을 꼭 거치도록 돼 있었죠. 예전에는. 그때라 할지라도 배상심의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심의회는 뭐야? 이건 임의 절차예요. 현재도 그렇고. 자, 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걸 꼭 거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이 제도를 둔 이유는 좀 간편하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둔 제도입니다.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법원에다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문제 풀어보죠. 그러면 15번의 1번은 틀렸죠? 배상 신청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국가배상법상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도 못하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압류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요 피해자가 말이죠. 피해자의 채권자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담보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신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받은 본인이 직접 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채권 양도의 형태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네, 3번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었다면 자 거기에 위법에 밑줄 쳐놓고요. 위법. 그러면 이제 위법이라는 건 위법성은 입증은 된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위법성은 입증은 됐지만 그거는 행정소송에서 입증됐다는 것이고 요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은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위법성은 입증이 됐을 거예요. 그지? 그러나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또 다른 어떤 요건이 필요하니까 자 보세요. 3번처럼 공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위법성 이외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위법성 이코르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건 분명히 다른 요건입니다. 4번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4번도 의미가 있다고.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범위가 그러니까 지자체는 공공단체의 하나예요. 범위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배상법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위헌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한 지문이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죠. 국가 또는 지자체입니다.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 그럼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로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자, 기억. 행정청이 대법원의 법령 해석과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고집에 밑줄 치고요. 고집?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고집해서 계속 위법한 행정처분에서 처분 대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법령 해석을 어떻게 고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또 과실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 자기 의무라는 건 직접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죠. 해야 되는 의무. 자기 의무의 반대말은 부자기 의무인데. 자,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없어도 법령 규정이 없어도 공무원의 부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고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부자기, 더 뒷부분에 부자기 나오는데요. 요 집행하면서의 뜻에는 자기, 어떤 행위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야. 요 부자기 자체가 위법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손해배상 책임이 집니다. 자, 요 지문은요. 요 부자기 의무가 그죠? 자기 의무가 꼭 법령에 규정돼 있어야만 되냐 이거야.
공무원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꼭 의무 지어져 있어야만 부작위로 인한 잘못으로 인정되느냐? 그게 아니죠. 법령에다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법에 꼭 규정이 없다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안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지. 그다음 디귿. 등기 신청에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자, 여기서 핵심은요, 자세한 확인 절차라고 했어. 그리고 읽어보면요, 판결서가 뭐 위조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아니, 판결서가 위변조돼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돼가지고, 등기관은 등기소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제출된 서류들을 잘 살펴볼 의무는 있어. 그런데요, 우리 그 판례 입장은요, 이른바 형식적 심사를 취합니다. 형식적 심사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자세히 그 권리 관계를 현장에까지 나가서 자세히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거겠죠. 인력 부족도 있고.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장에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만약에 허위 서류가 제출됐을 때는 그 궁극적으로 제출한 사람에게 불법 책임을 지우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판례는. 자, 다시 읽어보면 일반적인 판결서 작성 방식과 약간 다른 경우에 할지라도 이것이 현장에까지 나가서 꼭 확인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형식적 심사설에 따르면 이 경우는 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에요. 리얼.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되는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된다. 바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인천시에 어디선가 취객이 난동을 부리니까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막 서너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슨 전기총을 쐈대요. 전기총을 쏴서 이 취객이 쓰러졌어. 근데 쓰러진 사람을 또 그냥 계속 전기총을 쏴가지고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요 리을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눈에 맞아 실명할 정도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가스총, 가스 분사기 같은 건 유효 사거리가 2m 내지 3m입니다. 그럼 2, 3m 앞에서만 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가까이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실명했다. 이거는 과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리을 맞아요. 미음. 검사 아시죠? 검사는 이제 이 사람을 재판에 붙여가지고 유죄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공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기서 말이죠. 검사의 원래 역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지? 검사는요, 이 사람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근데요, 어떻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대요. 네. 여기 이제 간통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근데요, 강간죄인가 간통죄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증거를 입수했지만 이게 이제 그 법원에 제출했다가는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검사가 이걸 싹 감춘 사건입니다. 네, 눈에 띄지 않게 판사가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을 상황이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사례입니다. 19번 문제로 가죠. 19번 문제. 네, 370페이지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에 대하여 이중배상에 대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죠.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은 직무에 관해서 전투나 훈련 시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별도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라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헌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고 많잖아. 많고 많은 공무원들 다 빼고 요 사람들만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요 사람들만 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두느냐.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보상 금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등권 위반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도 실제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사실 요건 국가배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는 있었는데 그 상위법인 헌법에 보니까 헌법 29조에 분명히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법률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위헌이 아니에요. 현재는 합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헌법 개헌을 하게 되면 요 조문이 다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번 판례는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자는 전투경찰 순경과 전투경찰 순경 맞아. 근데 공익근무 요원은 X입니다. 아까 1번 지문 다시 보세요. 거기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4사람이 있죠. 군인부터 향토예비군대원까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판례가요. 전투경찰 순경, 전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들도 비록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이 사람들이 병역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요 사람들이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손해를 받았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판례 사안인데 뭐 판례를 외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전경은 경찰로 봤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봤어, 전경. 그러니까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전경. 근데 공익근무 요원하고요, 또 한 사람 기억하세요. 경비교도대원 사건,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사건. 요 두 사람은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에서 말하는 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중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요 세 사람은요 또 헌법 29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1번과 3번이 다른 사람 한 사람 있지? 향토예비군대원. 향토예비군대원은 헌법에 없어. 근데 국가배상법 법률에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맞아. 3번. 4번. 자,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이런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경우에도요. 다른 어떤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이중배상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는 다시금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죠. 2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저 두 번째죠. 저 직무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는 적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맞죠? 2번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다. 이건 판례사항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설치는 지자체장이 한 거예요. 가령 서울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어. 근데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걸 경찰청장한테 그 업무를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걸 잘 관리를 해줘. 여기에 관리하면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왜 판례는 이렇게 볼까요? 왜 판례? 지금 관련 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피해를. 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은 그나마 행정법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알죠. 권한이 위임됐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시민들은 보통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청구해도 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이니까 여기서 국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자체 그리고 국가 양쪽에 전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본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 국가하고 지자체 간에 또 자기들끼리 이제 막 따질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거기에 과실 비율이 있겠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서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3번. 요거는 아까 나왔었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한 곳에서 취소되었다면. 자, 취소 옆에다가 위법이라고 쓰고요. 위법.
그럼 위법성이라는 건 입증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판력에 의하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인을 구성한다. 아니라고 했죠 아까?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은 전혀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합니다. 4번도 아까 나왔던 거예요.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생명, 신체가 아니라 재산상의 침해는 어때요? 재산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양도하거나 압류 가능하겠죠 또? 이때는. 네, 왜 이렇게 나누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나 신체는 아주 고유한 권리잖아. 천부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특별히 두었습니다. 자, 372페이지에 23번. 국가 책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공무원의 직무상 자기 의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뭐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틀린 부분이 없겠죠. 그지?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왜 있겠어요?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지. 그리고 개인의 안전,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거니까. 맞습니다. 2번.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의 주체가 피해자가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있죠. 그럼 공무원이 속한 국가공무원이면 국가고 이 사람이 지방공무원이면 지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가 만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이건 이제 판례 사안인데요. 만약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청구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판례 입장이고 판례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존재가 다 다르니까 구별하시라고. 공무원하고 국가나 지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접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고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지자체는 얘네들은 뭐야? 이제 행정 주체죠. 법인격을 가진 건 얘네들이 법인격을 가졌고 법인격을 가진 얘네들이 손해배상해 주는 거예요. 배상을 이렇게. 자, 다시 읽어보면요. 여기 23번에 2번에 한국토지공사는 과연 뭐냐 이거야. 한국토지공사는. 이거냐지. 한국토지공사는 거기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슨 뭘 위탁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위탁.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위탁받았으니까 국가 대신 이 일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럼 국가 자체지.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입장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맞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3번도 또 나왔어요. 곧바로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4번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거는 지금 뭐 손실보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국가배상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보는 손실보상 문제인데요.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공시지가라는 건 이제 땅값인데 공시자를 빼면은 아니죠. 시가라는 표현도 쓰잖아.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비싸다는 거 아시죠? 실제 가격이 시가예요. 근데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땅값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아마 한 뭐 60%, 70%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땅을 자기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보상받을 때는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억울한 감이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나 법률 입장은 공시지가로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2조가 끝났습니다. 2조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5조죠. 5조문은 영조물과 관련돼요. 영조물로 인한 요건이 말이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배상해 주라는 거죠. 저 2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요건이 간단하네요. 몇 개 없죠.
당장 눈에 띄는 게 뭐 위법하다, 고의 또는 과실이다, 직무를 집행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영조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설치하거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만 하면 그걸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요 영조물이라는 것은, 영조물은 뭐와 같으냐? 곡물로 해석이 되죠, 곡물.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과 같은 이런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곡물로 해석됩니다. 영조물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영조물이 아닙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게 영조물이라고 원래. 근데 국가배상법 5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과 같은 영조물 있죠. 하천. 이게 곡물이야 사실은. 곡물.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물건들은 국가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상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잘 관리해야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니까 봅시다. 25번. 자, 25번. 강동경찰서의 청사가 붕괴됐다. 청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시설물이지. 그러면 2조가 아니라 5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죠? 2조가 아니라 5조. 시설물의 문제니까. 영조물. 근데 이제 강동경찰서는 바로 국가 소유입니다. 이 경찰서라는 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경찰이 없습니다. 제주도만 빼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국가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라고 해야죠. 25번은 3번 국가가 정답입니다.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자, 376페이지 27번. 국가배상법 5조가 규정하는 이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기에서의 공공시설에는 인공공물, 도로나 공원과 같은 인공공물 외에요. 뭐 하천, 갯벌 이런 것 같은 자연공물도 포함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물이 있어요. 2번 공공시설의 하자는 설치관리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느냐. 자, 여기 다시 보세요. 2조에는 이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근데 여기는 그냥 하자라고만 돼 있어요. 하자라고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학설이 갈리기는 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걸 무과실로 해석을 합니다. 무과실. 이걸 설치하고 관리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뭐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영조물이 객관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자로 봐야 되는 거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럼 하자가 있는 거지. 하천의 제방 같은 것도 이제 곡물인데, 이 하천의 제방은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그것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막아야 될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제방이 굉장히 낮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자기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근데 그 과정에 뭐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번에 과실을 전제로 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27번에 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 네. 경합이란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 제방 같은 거 있죠. 하천 제방. 하천 제방이 5조만 놓고 오면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5조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또 잘못이 거기에 같이 경합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공무원, 시설 자체가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있기까지 공무원이 잘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엔 또 2조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법률적 용어로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경합.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여러 개의 법조문과 관련이 있을 때 이걸 경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합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소장을 제출할 때 어느 조문을 들어서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어느 조문으로 가고 싶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써놓은 요건들을 전부 입증해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합할 때는 2조보다는 5조로 가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5조에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그렇지? 네.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21번에 4번.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용 부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배상법 6조는 그렇게 규정했어요. 6조는.
아까 우리 그 앞에 문제 중에 교통신호기 아시죠? 네. 교통신호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했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 비용, 설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만약에 비용을 뭐 경찰기관한테 넘겨주면서 비용, 유지 비용은 경찰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예요. 이럴 때 우리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양쪽 아무 데나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설치를 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일단 편한 곳을 먼저 선택해서 딱 청구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구상권 관계에 있게 됩니다. 5번에 설치 관리자의 하자와 손해 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요거 보니까 내가 뭐 하나씩 안 썼네요. 여기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설치 관리자의 하자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이게 원인, 결과. 저쪽이 2조도 마찬가지지. 네. 저런 고의과실의 행위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29번 문제요. 옳지 않은 것. 국가배상법 5조 1항에서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할 때 함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이게 바로 공물입니다. 공물. 이렇게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2번 사격장 같은 경우도 공물이죠.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니까 공물이 공적 시설물이죠.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를 넘었다. 네, 이건 유명한 그 매향리 사격장 문제죠. 저 경기도 바닷가 쪽에 이제 매향리 사격장이 6.25 동란 이후로 근 50년 넘게 설치가 돼 있었어. 그런데 그냥 하루 왼종일 거기서 군인들이 사격 훈련하니까 도대체 지역 주민들이 TV를 제대로 켜서 제대로 TV 시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이거야.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설물 관리,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해주란 얘기죠, 주민들한테. 3번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립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 또는 고도의 안정성. 그럼 퍼펙트하게 100%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걸 국가에게 요구할 수는 없죠. 요구할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라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정도면 된다라고 봅니다. 4번에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되냐? 만약에 저게요, 하천의 제방이 너무 낮아가지고 물이 흘러서 민가를 덮쳤다고 합시다. 네. 근데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부족했던 거야. 네. 그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라는 걸 알면서도 지방의회나 국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못했다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면책 사유. 우리 판례는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한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31번 뭐죠?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통장은 민간인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는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었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상으로 보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은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건도 이 통장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다음 2번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 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뭐라고? 암기 사항에 관하여 교육한다. 교육하는 것도 상급자의 직무 수행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영조물에 해당한다.
우리가 국가배상법을 공부하다 보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가능한 한 법률을 좀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저물도, 그죠? 영저물 여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뭐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민법상의 법적인 권한이 꼭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사실상 관리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 사실상.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한다면 자기 책임하에 잘 관리해야죠.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어때요? 영점을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 영점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옹벽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제공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저물에 실제 옹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옹벽 밑에 그 웅덩이가 생겼어. 웅덩이가 생겼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서 다친 사건입니다. 이럴 때 아직 이건 공물이 아니니까 일단 국가배상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옹벽을 관리하고 있던 어떤 직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직원의 그냥 순수한 민법상의 배상 사건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건 왜냐하면 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5번 피해자나 법정대리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민법 규정이에요. 사실은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민법 규정인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어서 요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맞아요. 3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안 썼는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네, 380페이지로 갑니다. 380페이지에 33번. 국가배상법 5조예요. 5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의 영저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특정 공무원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죠. 이게 공물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포함된다고요. 네, 앞에서 배운 게 뭐 다 나왔네요. 맞아요. 2번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겠죠. 공무원들의 또는 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했을 때 그때 하자가 인정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산이다 이거죠. 산에도 분명히 도로 같은 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산악도로죠. 산악도로가 있는데 산 지형은 이제 눈이 갑자기 막 내릴 수가 있어요. 눈이. 그러면 이 도로가 삽시간에 빙판길로 바뀌죠. 그럼 이때마다 빙판길이 생겼으니까 이때마다 군청 공무원들이 그냥 잽싸게 가가지고 이거를 제설을 작업을 해야 되냐 이거야. 제설. 우리가 이 제설 작업 할 수 없죠. 어떻게 금방 슈퍼맨도 아니고 금방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관리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도로라는 것은 자동차가 잘 달리도록 해야지. 근데 눈이 쌓여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번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의 고장. 아까 배운 사례죠. 이때는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배상 책임지고 국가도 배상 책임집니다. 지자체는 설치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또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틀렸죠? 4번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가변차로 그러니까 도로를 가다 보면 원래 이게 중앙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가변차선 이렇게 들어와. 네, 그래서 가지 마시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가시오 이렇게 가지 마시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변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차로. 근데 양쪽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충돌하게 되죠. 자동차 큰일 나지. 근데 이게 오작동이 발생해서 모순된 양쪽에서 전부 가시오라는 표지판이 들어온 거야. 가시오.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돌했어요.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겠습니까? 이걸 뭐 이런 것까지 면책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면 그 기술을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잘못했으니까 일단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법이 끝났습니다. 그럼 제2장 뭡니까? 제2장 이제 손실보상이야, 손실보상. 그래서 페이지 382인데요. 조금 전까지 우리는 국가배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 크다면 크고, 그렇죠. 이게 두 가지는 일단 공통적으로 손해 전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국가의 어떤 국가 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 그 전보제도가 금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돈이죠. 돈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다. 근데 하나는 배상이고 하나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요 배상은 국가의 작용이 위법할 때, 위법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적법할 때, 국가가 적법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때도 역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주의적 사상, 단체법적 어떤 사상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건 개인주의적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실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책임인데, 이것은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법하게 잘못하지 않더라도 지는 책임이죠. 이것은 재산적 플러스 비재산적 손해, 전부 발생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재산상의 손해만 배상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위자료 같은 거 있죠? 네, 위자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국가가 어떤 지역에 큰 공익사업을, 공공시설을 하는 거야. 공공시설을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개인 토지를 소유권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토지 수용이죠. 그럼 토지 수용은 유쪽이라는 거 잘 아시죠? 유쪽이에요. 토지 수용 사건은. 그래서 토지 수용한다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빼앗기는 사람은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거야. 특별한 희생. 다른 사람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데 특별한 희생을 당하니까 희생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즉 세금의 형태로 이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단체법적 사상입니다. 무과실, 과실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가격, 그 다음에 만약 건물도 빼앗기는 거니까, 건물도 사실 없으니까 뭐 건물 가격이나 토지 가격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만 주는 걸 원칙입니다. 땅을 빼앗기는 사람은 마음도 아프죠, 사실은. 네.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국가에게 빼앗기게 생겼어. 그럼 정신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차이점. 물론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점차 손실보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들어가요, 사실.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뭘 고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고르면 됩니다. 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위자료는 이쪽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382페이지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헌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재산권 침해를 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 있죠. 공공필요. 네,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침해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은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이게 침해 법정주의입니다. 침해라는 말이 바로 수용, 사용,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제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이게 침해 법정주의.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 유형 세 가지 나왔다고요. 수용, 사용, 제한. 예,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수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아예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사용은 소유권을 빼앗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제한이라는 것도 소유권자가 100%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4번 보시니까 보상의 기준이라고 돼 있지. 기준 있죠? 정당한 보상. 네, 정당한 보상. 그 다음에 보상의 방법은 실제 보상의 방법은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빼앗았지.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 가격 계산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보상금, 돈. 물론 이제 대토보상이라 해가지고 현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땅으로 대신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런 것이 바로 보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헌법 23조에는 아무리 봐도 보상 방법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치? 현금으로 하라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3번은 2교시에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좀 쉬었다가 하죠.